일요일의 공기 속에는 갈비찜의 달콤하고 느끼한 냄새와 어딘지 모르게 답답한 침묵이 감돌았다. 이씨 집안의 이른바 가족 모임은 언제나 이런 분위기였나. 김서연,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조용히 식탁 한쪽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마지막 요리인 생선조림을 분주하게 식탁에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장된 열정의 미소가 가득했다. 세아가, 어서 맛 좀 보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조림이야. 오늘 아침 일찍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한 놈으로 사왔단다. 시어머니는 생선머리를 내 쪽으로 돌리며 그 눈빛에서는 거의 흘러넘칠 듯한 아첨이 느껴졌다. 그녀의 둘째 아들, 28살짜리 어른이 이민호는 소파에 기생충처럼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다가 냄새를 맡고서야 게으르게 몸을 일으켰다. 식탁에 털썩 주저앉으면서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내 남편 이민주는 내 옆에 앉아 말없이 내 밥그릇에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을 올려주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이런 소리 없고 의미 없는 자상함으로 나를 마비시키려 했다. 한 끼 식사는 위가 쓰리고 속이 답답했다. 박 여사의 밑밥 깔기는 길고 지루했다. 자신의 허리 디스크 통증부터 치솟는 물가, 그리고 옆집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퍼먹으며 듣고 또 기다렸다. 마침내 클라이맥스가 찾아왔다. 에휴, 박 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천근만근의 돌덩이라도 얹힌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민호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만나는 아가씨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쪽에서 전세 보증금이라도 해올 집이 있어야 한다네. 시아버지 이만식 씨가 즉시 말을 받았다. 그 호흡은 완벽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서울 집값이 보통이어야지. 우리 늙은이들 연금으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도 보증금 마련하기가 힘드니 원. 왔구나. 이 불편한 식사의 진짜 목적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박 여사의 시선이 두 개의 정밀한 탐조등처럼 나를 향해 똑바로 날아왔다. 세아가 너랑 민준이가 이 집안의 장남, 맏며느리 아니니. 민호는 너희들의 하나뿐인 동생이고 너희는 지금 자리도 잘 잡고 잘 살잖니? 세아가는 대기업 다니니까 연봉도 높고 그러니 말인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액수를 고르는 듯했다. 혹시 5천만 원만 먼저 좀 내줄 수 있겠니? 민호 전세 보증금 보태주게. 나중에 돈 벌면 꼭 갚을 테니. 5천만 원. 그 숫자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낯짝 때문에 내 귓가에서 우레처럼 터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남편 이민준을 쳐다보았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그는 나와 결혼한 지 5년 된 남편이었고 내가 한때는 함께 싸워나갈 동반자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의식적으로 밥그릇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긋고만 있었다. 얼굴에서는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내 마음이 한 뼘 한 뼘 차갑게 식어갔다. 박 여사는 내가 말이 없자 말투에 압박의 기운을 실었다. 세아가, 네 한 달 월급이 우리 늙은이들 반년 연금이야. 평소에 명품 가방 하나,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씩 쓰면서 이 5천만 원이 너한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니?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건데 다 같은 가족끼리 죽어가는 사람 보고 못 본 척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빌린다고? 속으로 냉소가 터져나왔다. 지난 5년간 그들이 온갖 명목으로 내게서 빌려간 돈 중에 단 한 푼이라도 갚은 적이 있었던가? 이민호라는 밑 빠진 독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가?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표면적인 평정을 유지했다. 어머님,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 따로 계획하고 있는 돈이 있어서요. 이것은 가장 완곡한 거절이었고 나는 그들 모두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 여사의 웃는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쇳빛으로 변했다. 이민호조차 밥그릇에서 고개를 들고 불만 가득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모든 압박이 이민준에게로 쏠렸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짙은 무력감과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대범하게 굴어. 다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가 독이 묻은 칼처럼 내 심장의 가장 부드러운 곳을 정확히 찔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5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 이 순간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실망을 넘어선 절망. 뼈마디 사이에서 스며나오는 한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웃는 것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저 다 먹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침실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어렴풋이 박 여사의 불평과 이민준의 다독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온몸을 떨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극한의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하고 은행 앱을 열었다. 그들의 탐욕을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을 숫자를 보며 내 눈의 열기는 결연한 냉기로 바뀌었다. 대범함? 얼마든지. 나는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입력했다. 지중해 최고급 럭셔리 크루즈. 14박 15일 2인 오션뷰 스위트룸 전 일정 5성급 서비스.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경유. 가격 800만 원. 좋아.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부모님의 신분증을 업로드하고 결제했다. 결제 완료 페이지가 떴을 때 내 가슴을 짓누르던 울화가 분출구를 찾은 듯 순식간에 후련해졌다. 나는 예약 내역을 캡처해서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엄마에게 보냈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깜짝 선물. 즐길 준비하세요. 거의 즉시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다. 딸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데. 얼른 취소해. 우리 늙은이들이 이런 게 뭐가 필요하다고. 아빠도 옆에서 소리치셨. 서연아, 너 미쳤니? 우린 그냥 집 앞 공원 산책하는 걸로도 충분해. 이런 데다 돈을 왜 써? 그들의 다급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듣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게 바로 내 부모님이었다. 나를 힘들게 키워 최고의 대학에 보내고 이 서울이란 도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분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새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망설이셨던 분들. 나는 웃으며 그러나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이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누리셔야죠. 딸이 효도하는 거니까 무조건 가셔야 해요. 취소 안 돼요. 나는 그들이 배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의 경악에서 점차 설렘과 기대로 바뀌어갔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짙은 어둠을 보며 이 집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함께 사라져갔다. 이민주는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는 침실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우리 사이에는 문 하나가 있었지만 또한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가로놓여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정교한 화장을 하고 칼같이 다려진 오피스룩을 입었다. 마치 어젯밤의 소동은 없었던 것처럼. 점심시간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을 때 책상 위 스마트폰이 윙잉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님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나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복도 끝으로 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서연,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박 여사의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전동드릴처럼 내 고막을 뚫었다.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격분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떼고 귀를 후볐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병적인 쾌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나는 그녀가 지금쯤 얼굴이 시뻘개지고
목에 핏대가 선 모습일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내 말투는 파도 하나 없는 바다처럼 평온했고 심지어 약간의 나른함마저 섞여 있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 너무 세서 잘 안 들리네요. 너 지금 시침이 떼지 마. 너희 부모님한테 무슨 크루즈 예약해줬다며. 2천만 원도 아니고 4,800만 원을 썼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더 높아져 수화기를 뚫을 기세였다. 이민준이 어젯밤 일을 이미 말했거나 아니면 그녀가 캐물었겠지. 아, 그 크루즈요. 나는 가볍게 인정했.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분을 못 이겨 곧 쓰러질 듯한 소리였다. 너 이 집안 말아먹을 년. 우리 민호 집 살 돈을 내 부모 놀러 가는데 써?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일부러 그런 거지. 글쎄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이 세 마디를 뱉었다. 그리고 그녀가 더 이상의 욕설을 퍼붓기 전에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창밖에 눈부신 태양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기분 정말 끝내주게 상쾌했다. 회의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펜을 들고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기획안을 써내려갔다. 자, 계속하죠.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집 현관문을 열자 숨막히는 저기압이 덮쳐왔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고 오직 TV 화면의 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잠겨 생명 없는 조각상 같았다. 그의 앞 탁자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내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눈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고 불타는 듯한 질책만이 남아있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다며. 그는 내가 왜 부모님께 크루즈를 예약해줬는지는 묻지 않고 왜 자기 엄마를 자극했냐고 먼저 따졌다. 그의 논리 속에서 그의 엄마는 영원한 피해자였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가방을 현관 수납장에 올려놓았다.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님이 먼저 전화하셨어요. 그럼 왜 전화를 끊어?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어. 김서연, 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가 벌떡 일어서며 억눌린 분노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다. 내가 뭘 어쩌자는 거냐고요?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황당하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이민준 씨,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하일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내가 왜 우리 부모님께 4,800만 원짜리 크루즈를 예약해줬는지 궁금하죠? 나는 그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먼저 가로챘다. 내 시선은 조금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글쎄요, 당신이 나더러 대범해지라면서요? 그 세 단어를 나는 가볍고 느리게 마치 그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것처럼 말했다. 이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흉하게 변했다. 쇠빛에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만에야 이 사이로 한마디를 쥐어짰다. 너 지금 화풀이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억지일 뿐이야. 화풀이?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음 속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이민준 씨, 나는 내 돈으로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4억 8천을 써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 그 귀한 동생, 그 한량 같은 백수는 대체 뭔데 내가 5천만 원을 내줘야 하죠? 단지 그가 이씨 집안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그들의 위선적인 가족의 화목이라는 가면을 꿰뚫었다.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에요. 내가 당신 동생한테 사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최신형 스마트폰 3번 바꾸는 동안 어느 것 하나 내가 안 사준 게 없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허세 부리다가 돈 없으면 당신한테 전화하고 당신은 두말 없이 송금했죠. 그 돈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갔는지 알아요? 내 생일에 당신은 3만 원짜리 립스틱 하나 사주면서도
큰 선심 쓴 것처럼 굴었죠. 당신 어머니 생신에는 나더러 금팔찌를 사드리라고 했어요. 100만 원이 넘는 돈 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샀어요. 이런 거 다 잊었어요? 아니면 나 김서연의 돈은 당신이 씨 집안의 현금 인출기라서 마음대로 뽑아 써도 된다고 생각했나요? 나는 한숨에 수년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억울함과 분노를 모두 쏟아냈다. 이민주는 내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아마도 늘 온화하고 인내심 있던 김서연이 이렇게 날카롭고 신랄한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다르지. 민호는 내 동생이고 엄마는 내 엄마잖아. 다 한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따져야 해? 네, 다 한 가족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당신 가족은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면서 당신네 식구들이 자기 딸 피 빨아먹는 거나 보고 살아야 하는 거고요. 서연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는 내 말에 격분하여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위에 있던 컵이 튀어오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내 코를 가리키며 흉측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넌 키워줘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야. 넌 우리 이씨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이씨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처럼 이 결혼에 대한 내 마음속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가슴 한가운데서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곧이어 완전한 무감각으로 대체되었다. 한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가지 생각이 제가 된 후의 평온함. 나는 그의 분노한 얼굴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났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내가 자격이 없다면 안 하면 되죠? 이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이제부터 당신이 씨 집안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나 김서연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거실의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은 듯 했다. 이민준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 자리를 거대한 충격과 공포가 대신했다. 그는 아마도 이게 그냥 내 화풀이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이민준의 평온해 보이는 호수 밑에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심해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흉측한 얼굴로 나를 비난하던 그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화난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억울한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나는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마치 끈적하고 역겨운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었다. 이민준 씨,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평온했다. 당신이 이씨 집안 며느리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룻밤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다음 날 전쟁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왔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과연 동네 부녀회에서 잔뼈가 굵은 투사다웠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내 스마트폰은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렸다. 처음에는 이씨 집안의 고모, 숙모들이었다. 세아가 나 셋째 고모다. 얘, 너 왜 그렇게 철이 없니? 부부 사이에 다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혼까지 하니? 그러게 말이야, 서연아. 나 둘째 숙모다. 내 시어머니는 속상해서 몸져 누우셨어. 민준이도 힘든데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시동생 좀 도와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들의 말투는 인생 선배로서의 우월감과 너를 위한 것이라는 위선으로 가득했다. 마치 내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다가 상대방이 목이 마를 때쯤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저 바빠서 끊을게요. 다음은
우리 집안의 먼 친척들이었다. 분명 박 여사의 부탁을 받았을 것이다. 김서연, 너 미쳤니? 멀쩡히 잘 살다가 무슨 이혼이야. 남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보겠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가차 없었다. 제 집안일이니 신경 꺼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이 번호들을 하나씩 차단했다. 세상이 드디어 조금 조용해졌다. 이민주는 나와 그의 엄마 사이에서 곧 끊어질 고무줄처럼 팽팽해져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그는 내게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에서 애원, 그리고 비난으로 이어졌다. 서연아, 제발 부탁할게. 우리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고 엄마 기분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아서 충격받으시면 안 돼. 왜 일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만들어? 우리 5년간의 정이 그깟 5천만 원만도 못해?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비웃음만 나왔다. 우리의 정은 5천만 원에 진 게 아니었다. 그의 끝없는 나약함과 나를 희생시키는 태도에 진 것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중요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갑자기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다소 난처해 보였다. 김 팀장님, 가족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3번 접견실로 안내해 주세요. 나는 컴퓨터를 끄고 심호흡을 한 뒤 접견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박 여사와 이민호가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천하의 억울함을 다 짊어진 표정이었다. 이민호는 건들거리며 다리를 꼬고 앉아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박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그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김서연, 이 독한 년. 이제야 얼굴을 보이는구나. 네가 우리 집안을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녀는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몸을 틀어 피했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문에 기댄 채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접견실 입구 선반에 올려두었다. 렌즈가 정확히 그들을 향했다. 어머님, 말씀은 조용히 하세요. 여긴 회사입니다. 내 말투는 아주 평온했다. 나의 냉정함이 그녀를 더욱 격분시킨 듯했다. 회사? 네가 여기가 회사인 줄은 아는구나. 네가 우리 씨 집안 체면을 다 깎아먹었어. 내 아들은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데 넌 여기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내가 경고하는데 김서연, 오늘 나랑 같이 집에 가서 민준이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안 가. 내 회사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독사 같은 여자인지 다 말해버릴 거야. 시부모 공경도 안 하고 시동생 구박하고 남편을 이혼으로 내모는 악처라고.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는 이미 동료들이 엿보고 있었다. 이민호도 옆에서 부채질했다. 맞아요. 형이 형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겨우 5천만 원 달라고 한 거잖아요. 형이 나중에 2배로 갚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인 양 연기했다. 제가 집 못 구하면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생겼어요. 제 인생은 형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못 본 척하다니. 나는 눈앞에서 이중창을 부르는 모자를 보며 역겨움만 느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웃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나는 그들 앞으로 다가가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첫째, 박순자 여사님, 여기는 제 회사입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방금 하신 모든 말씀은 제 스마트폰에 녹화되었습니다. 혹시 전 직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회사 단톡방에 올리는 걸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의 고함이 멎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둘째, 이민호 씨. 나는 그 백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집 사는데 돈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생하시면서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는데
그분들은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자격도 없나요? 제 돈은 제 피와 땀입니다.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결정해요. 당신이 여기서 나를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셋째, 내 시선은 마지막으로 박 여사에게 향했다. 제가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시동생을 구박했다고요? 좋습니다. 제게는 지난 5년간 제가 당신들 가족에게 송금한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님 금팔찌 사드린 것, 이민호 씨 신용카드 빚 갚아준 것, 댁에 가전제품 바꿔드린 것까지 모든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출력해서 당신들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서 이웃들한테 누가 옳은지 물어볼까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들의 심장을 내리쳤다. 박 여사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돼지간색으로 다시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아마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고 증거까지 남겨두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민호도 기가 죽어 목을 움츠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탁자 위에 내선 전화를 들어 그들 앞에서 인사팀장과 법무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팀장님, 그리고 법무팀의 최 변호사님, 3번 접견실로 잠시 와주시겠어요? 제 개인적인 분쟁이 좀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증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잿빛이 된 모자를 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제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민준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다시 제 회사나 거주지로 찾아와 저를 괴롭힌다면 경찰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그때 망신당하는 건 제가 아닐 겁니다. 박 여사의 몸이 휘청이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나를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던 부드러운 홍시는 이제 온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가 되었다는 것을. 회사 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마치 상갓집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나는 이것이 일시적인 평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또한 이 순간부터 주도권은 완전히 내 손에 쥐어졌다는 것도 알았다. 회사에서의 소동은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잠시 잠잠해졌지만 동심원을 그리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카톡을 보내지 않고 회사 건물 앞에서 나를 직접 막아섰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했다. 그는 얇은 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했다. IT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아, 그가 나를 보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불렀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애원이 가득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 이제는 지긋지긋하기만 했다. 우리는 건물 아래 카페로 갔다.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당신은 대신 사과할 자격 없어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민준 씨, 나를 찾아온 게 겨우 이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서연아, 이혼만은 안 돼. 제발.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설 자리를 좀 만들어줘. 설 자리?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이민준 씨, 그 자리를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그 귀한 동생이 벽돌 한 장 한 장 직접 허물어버린 거라고요. 내 말이 그의 어깨를 힘없이 축 처지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서연 씨 되세요? 저 민준이 누나 이민아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 씨,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누구 마음 하나 편하겠어요. 어머님도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우리 어디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 좀 해요. 오해를 풀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또 다른 중재자였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좋아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여기 있으니 그리로 오세요. 30분 후 신우이 이민아는 박 여사와 이민호를 데리고 허겁지겁 도착했다. 이민아는 나를 보자마자 열정적으로 내 손을 잡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서연 씨,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 일은 다 어머님 탓이야. 민호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말이 헛나온 거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녀는 말하면서 박 여사에게 눈치를 줬다. 박 여사는 마지못해 중얼거렸다. 나도 좋은 마음에서 그런 거지. 이민아는 다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민준이 얼마나 힘든지, 일이 얼마나 고되고 스트레스가 많은지, 다 이 가정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다 화제를 돌려 이민호에게로 향했다. 민호가 좀 철이 없긴 해도 어쨌든 민준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요. 걔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면 우리 민준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서연 씨, 그냥 나를, 당신 남편을 한 번만 도와준다 생각해요. 그 5천만 원 우리 집에서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갚을게요. 그냥 빌려주는 셈 치면 안 될까요?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까지 붉혔다. 마치 내가 거절하면 천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나는 조용히 그녀의 연기가 끝날 때까지 들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계약서도 합의서도 아니었다. 두꺼운 바인더에 철해진 장부였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형님, 감정에 호소하기 전에 우리 계산부터 한번 해보죠. 나는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 위에는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항목들이 있었다. 결혼 첫 해 이민호 씨 대학 졸업하고 창업한다며 이민준 씨가 우리 공동 계좌에서 500만 원을 뺏어줬어요. 이 돈 아직 안 갚았죠.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결혼 둘째 해 어머님이 허리 아프다고 안마의자 사드렸어요. 120만 원. 같은 해 이민호 씨 최신형 아이폰으로 바꿨죠. 80만 원. 이것도 제가 냈어요. 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카페 안에서는 모든 글자가 그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결혼 셋째 해 이민호 씨 연애한다며 매달 이민준 씨한테 30만 원씩 연애 자금을 타갔어요. 1년에 360만 원이죠. 이 돈 대부분은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갔고요. 결혼 넷째 해 시댁 인테리어 공사할 때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제가 자재비 300만 원을 대신 냈어요. 결혼 다섯째 해 바로 올해죠. 이민호 씨 신용카드 연체가 3번 있었는데 전부 제가 막아줬어요. 합치면 거의 200만 원이에요. 그 외에 평소 댁의 공과금, 명절 용돈, 선물, 자잘한 건 세기도 귀찮네요.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 위에는 굵은 빨간색 글씨로 총합계가 적혀 있었다. 형님, 이번 5천만 원은 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만 계산해도 지난 5년간 제가 당신들 가족, 특히 이민호 씨를 위해 쓴 돈이 총일 460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이민준 씨 기분 맞춰주느라 포기했던 2번의 해외 파견 승진 기회는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5천만 원을 달라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다. 신우이 이민아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완전히 굳어 있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이민준조차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마 내가 모든 지출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제가 바친 것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몫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내놓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다른 2개의 서류를 꺼내 장부 위에 던졌다.
하나는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출력된 이혼합의서였다. 이제는 당신들이 저에게 설 자리를 내어줄 차례네요.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깨끗하게 끝내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가 되면 이 장부가 법정 증거물이 될 겁니다. 카페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박 여사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너라는 한 글자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신우이는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이민준을 쳐다보았지만 이민준은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멍하니 그 이혼합의서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장부의 충격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씨 집안 사람들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나는 박 여사의 성격상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착취에 익숙해진 사람이 갑자기 돈줄이 끊기면 더욱 미쳐 날뛸 뿐이다. 나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이혼 소송은 이미 제기되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 나는 내 재산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나는 내 변호사이님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명석하고 단호한 여성이었다. 김서연 씨, 제공해 주신 상황을 보니 즉시 2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 변호사의 말은 빠르고 논리정연했다. 첫째, 본인 명의의 모든 혼전 재산에 대해 공증을 받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즉시 법원에 김서연 씨와 이민준 씨의 부부 공동계좌에 대한 재산 보전 신청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시동생 이민호 씨가 고정적인 직업 없이 소비 수준이 높다는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전문 조사원을 통해 이민준 씨의 최근 2년간 개인 자금 흐름과 이민호 씨의 실제 소비 내역을 조사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임 변호사의 말은 나를 일깨워 주었다. IT 엔지니어인 이민준의 수입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부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 후 집과 차를 사면서 대부분의 저축을 썼다. 최근 몇 년간 그는 또 알게 모르게 동생을 지원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의 수중에는 현금이 거의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박 여사네는 어떻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즉시 임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행동은 신속해야 했다. 이틀 후 이민준이 미친 듯이 우리 집 아파트로 달려왔다. 이번에는 체면 차리는 것조차 포기한 모습이었다. 김서연,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둘 공동계좌를 전부 동결시켰다고? 뭘 어쩌자는 거야? 아주 끝장을 보자는 거야? 그는 두 눈이 시뻘개져 마치 덫에 걸린 야수 같았다. 나는 공동 현관 인터폰 화면을 통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민준 씨, 나는 내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내 돈 5천만 원을 어떻게 빼낼지 궁리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했어야죠. 아니야, 나는 그냥. 그는 횡설수설하며 땀을 뻘뻘 흘렸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엄마 설득할게. 다시는 너한테 돈 얘기 안 꺼내게 할게. 제발 소송 취하하고 재산보전 신청도 풀어줘.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늦었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민준 씨, 나는 기회를 줬어. 당신이 나더러 대범해지라고 했을 때, 내 코를 가리키며 자격이 없다고 욕했을 때, 당신이 직접 모든 문을 닫아버린 거야. 나는 그대로 인터폰을 끊었. 그의 애원과 절규는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곧이어 박 여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계좌가 동결된 것을 알고 그녀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다. 전화기 너머로 가장 더럽고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대가 끊길련 객사할련.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녀를 포함한 이씨 집안 모든 사람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며칠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박 여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아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나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김서연, 이 천하의 몹쓸 년, 내 아들 돈 내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내 등 뒤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주변 이웃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미친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없다. 일주일 후 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이민준 씨는 지난 1년간 3천만 원이 넘는 자금을 여러 개의 제3자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외의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이민호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최근 6개월간 소비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명품 구매와 고급 유흥업소 출입에 사용되었고요. 그의 소득 수준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구나. 나는 그들이 내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뒤로는 이렇게 큰 구멍이 있었을 줄이야. 이민호는 집 살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민준, 내 그 성실해 보이던 남편은 동생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도 깊이 빠져 있었을지 모른다. 그들이 원했던 5천만 원은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도박 빚이라는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한 돈이었던 것이다. 나에게 대범하라고 했던 것이 고작 이런 일 때문이었다니. 분노와 역겨움이 뒤섞인 감정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나는 냉소를 터뜨렸다. 좋아. 이제 과거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미련조차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 임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주세요. 재판날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 겁니다. 이혼 재판날이 드디어 왔다. 나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정교하고 차가운 화장을 했다. 법정으로 들어설 때 나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이 된 기분이었다. 맞은편의 이씨 집안 사람들은 각기 다른 표정이었다. 이민주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고 눈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박 여사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짙은 와인색 옷을 입고 서툰 화장으로 초췌함을 가리려 했지만 그 원망 가득한 눈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민호가 가장 한심했다. 그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정신이 나간 듯 보였으며 시선을 피하며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박 여사는 이민준의 증인으로서 처음부터 눈물겨운 심파극을 연출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나라는 악한 며느리를 고발했다. 판사님,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며느리는 심장이 얼음장 같습니다. 제 아들은 얘한테 뭐든 다 맞춰줬는데 얘는 만족할 줄을 몰라요. 늙은 시부모 공경도 안 하고 어린 시동생을 구박하더니 이제는 돈 때문에 제 아들과 이혼하겠다고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고 합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으며 마치 천하의 억울함을 다 짊어진 듯했다. 이민준의 변호사도 그에 맞춰 나를 돈만 밝히고 이기적이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여자로 몰아가려 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내 변호사이님, 변호사가 발언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냉정하게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다. 첫째, 원고 김서연 씨가 불효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기 원고가 정리한 혼인기간 5년간 피고 측 가정을 위해 지출한 상세 내역서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과연 불효한 며느리가 시댁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기꺼이 지출할 수 있을까요? 임 변호사는 그 두꺼운 장부를 제출했다. 판사와 상대 측 변호사는 그것을 넘겨보며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둘째, 피고 측이 주장하는 원고가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기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원고의 시어머니인 박순자 씨가 원고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의 녹음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전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박 여사의 날카롭고 막무가내이며 위협적인 목소리가 장엄한 법정에 울려 퍼지며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색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임 변호사의 어조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저희 측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 이민준 씨가 지난 1년간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불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 은닉한 행위가 있었다고 강력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 말은 법정에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이민준의 몸이 세차게 떨렸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판사의 표정도 엄숙해졌고 날카로운 시선이 이민준을 향했다. 피고, 아내 측 변호인이 제기한 이 혐의에 대해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이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더듬거렸고 땀을 비오듯 흘렸다. 저는 아닙니다. 그 돈은 투자에 실패해서 그의 변명은 힘이 없었다. 임 변호사가 바싹 다가붙었다. 투자 실패라고요? 어떤 투자였습니까? 관련 계약서나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왜 그 투자는 아내인 본 사건의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까? 임 변호사의 연이은 추궁에 이민준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묻지 마세요. 제발 묻지 마세요. 결국 판사의 엄중한 신문 아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이미 알았지만 여전히 가슴 시린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건 제 동생 이민호 도박 빚을 갚아주느라. 진실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드러났다. 법정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큰아들을 그리고 작은아들을 쳐다보았다. 도박 빚?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졸린 닭처럼 갈라졌다. 이민호는 혼비백산하여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채처럼 떨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박 여사가 온 힘을 다해 이민호의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뒤집으며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엄마, 박 여사님,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이 황당한 희극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쓰러진 시어머니를, 무너져 내린 이민준을,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이민호를. 내 마음속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황무지만이 펼쳐져 있었다. 이민준, 나에게 입만 열면 대범하라고 했던 내 남편. 그가 말한 대범함이란 결국 내 피 같은 돈으로 자기 동생의 끝없는 도박빚 구멍을 메우라는 것이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비참한가. 이민호가 거액의 도박빚을 졌고 이민준이 부부 공동재산을 횡령해 그 빚을 갚아주었다는 진실은 마치 터져버린 핵폭탄과 같았다. 그 연쇄 반응은 내 상상보다 훨씬 격렬하고 신속했다. 박 여사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안부 한마디도 없었다. 나의 자비는 그 가족이 나를 현금 인출기로 여겼을 때 이미 다 소진되었다. 이민준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곧 직위 해제 및 조사를 받게 되었다. IT 업계는 좁았다. 이런 추문이 터지면 그의 이 업계에서의 경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폭풍의 중심이었던 이민호, 그의 좋은 시절은 완전히 끝났다.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씨 집안이라는 큰 나무가 쓰러진 것을 알고는 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씨 집안의 낡은 아파트는 하룻밤 사이에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현관문에는 빨간색 레커로 빚 갚아라, 도박꾼 집안 망해라 같은 끔찍한 글자들이 가득 뿌려졌다. 심지어 누군가는 한밤중에 그 집 마당에 오물과 죽은 닭을 던져넣기도 했다. 한때 박 여사 주위를 맴돌며 나에게 대범하라고 충고하던 친척들은 지금은 누구보다 빨리 도망쳤다. 그들은 이씨 집안과 선을 그으며
이 진흙탕에 엮일까봐 전전긍긍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카톡은 읽지 않았다. 그 많던 중재자들과 조력자들은 이제는 피하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뒤에서는 박 여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멀쩡한 집안을 망쳤다고 손가락질했다. 정말이지 나무가 쓰러지니 원숭이가 흩어지고 담이 무너지니 모두가 밀어버리는 꼴이었다. 이민주는 병원과 회사,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며칠 만에 그는 50대 노인처럼 초췌해졌다. 그런데도 그는 염치 없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 집 아파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오가는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키 180cm가 넘는 남자가 내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아. 회사에서는 나를 해고하려고 하고 사채업자들은 매일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 나 정말 버틸 수가 없어. 나는 위층 창문 너머로 그를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예정? 우리의 정은 그가 온 가족과 합심하여 나를 속이려 했을 때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커튼을 쳤다. 그의 역겨운 모습을 차단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했다. 나는 임 변호사를 통해 이민호의 상습 도박 혐의와 이민준의 업무상 횡령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각각 경찰과 이민준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다면 나 역시 너를 먼저 길 위에서 치워버릴 수밖에. 풀을 벨 때는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 법이다. 이씨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나는 부모님이 크루즈에서 보내온 사진을 받았다. 두 분은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갑판 위에 서 계셨다. 뒤로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두 분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느긋한 모습이었다. 아빠는 내게 탱고를 어설프게 배우는 동영상을 보내셨고 엄마는 그 모습에 배를 잡고 웃으셨다. 엄마는 랍스터부터 스테이크까지 9장의 음식 사진을 보내셨다. 한 장 한 장이 군침 돌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글을 덧붙였다. 딸, 고마워. 엄마 아빠, 이 생에 여한이 없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에 담긴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젖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전례 없는 만족감과 다행스러움이 솟아올랐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때 마음 약해지지 않아서, 내가 그 5천만 원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만약 그 돈이 이씨 집안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그것은 도박판의 칩이 되거나 어느 사채업자의 주머니 속 더러운 돈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마땅히 누려야 했을 이 행복한 노년을 영원히 놓쳤을 것이다.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과 가벼움을 느꼈다. 이씨 집안이라는 이름의 진흙탕에서 나는 드디어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최종 이혼 판결은 어느 흐린 오후에 내려졌다. 법정에서 나와 이민주는 다시 만났다. 그는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텅 빈 눈으로 피고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심리 결과 피고 이민주는 혼인 기간 중 불법 도박 행위에 가담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 은닉하는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에 본법원은 원고 김서영과 피고 이민준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인 명의의 아파트, 차량 및 예금에 대하여 피고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참작하여 원고 김서연이 70%, 피고 이민준이 30%를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법봉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마치 지난 5년 내 청춘 전체의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있던 것 같았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해방감, 안도감,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이민주는 판결 결과를 듣고 몸을 세차게 떨더니 진흙처럼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졌다. 완전히 패배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평온하게 일어나 임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그 무거운 문을 밀고 나오자 밖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 얼굴에 쏟아졌다. 따뜻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 속에는 자유의 냄새가 났다. 이렇게 상쾌한 적은 없었다. 임 변호사의 전화가 곧 걸려왔다. 그녀는 두 가지 소식을 더 전해주었다. 첫째, 우리가 살던 신혼집은 내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고 이민준이 나에게 해당하는 차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강제 경매를 진행할 것이며 매각 대금은 비율에 따라 분배될 것이다. 둘째, 이민준의 공금 횡령건은 증거가 명확하여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발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는 곧 징역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 법의 엄중한 처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길은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그가 나를 희생시켜 동생의 밑 빠진 독을 채우려 했을 때 이런 결말을 예상했어야 했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혼했다고 알렸다. 전화기 너머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혼한 게 차라리 잘 됐다.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아빠 엄마가 있잖니. 엄마는 옆에서 흐느끼셨다. 내 불쌍한 딸, 어쩌면 좋아. 나는 웃으며 그들을 위로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해방된 거잖아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혼자 길을 따라 목적 없이 걸었다. 스마트폰을 열어 이민준과 관련된 모든 사진을 지우고 이씨 집안과 관련된 모든 단톡방에서 나갔다. 나는 내 SNS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마치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삭제하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것은 어제의 죽음과 같고 미래의 모든 것은 오늘의 탄생과 같다. 김서연, 오늘부터 너는 새로 태어났다. 이씨 집안의 업보는 내 생각보다 더 빠르고 철저하게 찾아왔다. 이민호는 상습 도박, 불법 자금 모집 등 여러 죄가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여사가 금지옥엽으로 여기던 그 작은 아들은 제 손으로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셈이었다. 박 여사는 두 아들이 한 명은 곧 수감되고 다른 한 명은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정신이 온전했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하며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입으로는 계속 내 아들, 내 돈을 중얼거렸다. 그들의 수많은 허영심과 계산이 담겨있던 낡은 아파트는 이민호가 진 거액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결국 법원에 의해 압류, 경매 처분되었다. 박 여사는 퇴원 후 갈 곳이 없어져 시누이 이민아가 마지못해 거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행패를 견디지 못한 시누이의 원성이 자자했다. 한때 아파트 단지에서 위세를 떨치며 큰아들은 출세했고 작은아들은 애교가 많다고 자랑하던 박 여사는 완전히 동네의 웃음거리이자 반면교사가 되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그들이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나는 그 익숙한 건물을 보았다. 현관문에는 아직 빨간 레커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베란다에 널려있던 빨래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얼마 후 나는 법원에서 보낸 이민준의 판결문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죄, 징역 3년. 나는 판결문의 검은 글씨를 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동정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담담함 뿐이었다. 나는 갈수록 그때의 그 충동적으로 보였던 결정을 내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5천만 원. 만약 내가 단호하게 돌려쓰지 않았다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나 자신까지도 이 만겁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것이다. 그 돈은 내 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지켜주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가정이라는 족쇄가 없어지자 나는 물 만난 고기 같았다. 나의 재능과 능력은 최대한으로 발휘되었다. 연말 나는 뛰어난 프로젝트 성과로 파격적으로 회사 마케팅 총괄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2배로 뛰었다.
부모님은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정신은 맑아지셨다. 여행 블로그를 보며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딸이 얼마나 효녀이고 능력 있는지 자랑하셨다.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은 내가 한 모든 일이 가치 있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한 번은 SNS에서 전 동료가 공유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박 여사가 병원 복도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른 사람의 도시락을 빼앗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나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화면을 넘겼다. 좋아요도 댓글도 달지 않았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인맥을 넓혔다. 내 세상은 더 이상 기름과 소금, 그리고 지긋지긋한 문제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다. 내 삶은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1년 후 나는 이혼으로 분할받은 재산과 지난 2년간 모은 돈으로 도심의 나만의 한강뷰 오피스텔을 샀다. 넓지는 않았지만 모든 곳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꾸며졌다. 나는 부모님을 모셔와 한동안 함께 지내며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구경시켜드렸다. 지난 5년간 그분들께 진 빚을 갚았다. 내 커리어도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회사 최연소 팀장으로서 나는 엘리트 팀을 이끌며 수많은 힘든 싸움에서 이겼다. 생활과 일이 모두 궤도에 올랐다. 우연한 기회에 나는 대학 시절 절친을 만났다. 몇 년 만에 만난 우리는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무심코 이씨 집안의 근황을 꺼냈다. 참, 너 이민준 기억나? 얼마 전에 출소했다더라.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그래? 그런데 꽤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 전과가 있어서 괜찮은 직장은 구하지도 못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한대. 사람이 10년은 늙어서 완전 아저씨가 다 됐더라. 친구는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걔네 엄마 박 여사님 있잖아. 오래전에 치매 걸려서 지금은 딸이 아주 안 좋은 요양원에 보내놓고 아무도 안 돌본대. 걔 동생 이민호는 아직도 감옥에 진짜 그 집안 다 망했더라.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 사람들, 그 일들은 내게 있어 이미 지난 세기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예전 회사 동료로 꽤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아,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건 너한테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민주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 행복하길 바라. 첨부 파일에는 몇 장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몇 건의 이체 내역이 있었다. 대화 내용은 나와 이민준의 혼인 기간 중에 이민준과 회사 여직원 사이에서 오간 것이었다. 내용은 지극히 야하고 노골적이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망한 것, 네가 좋아할 줄 알았지. 사모님한테 들키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걔는 그냥 목석이라 아무것도 몰라. 이체 내역에는 52만 원, 131만 4천 원 같은 의미심장한 금액들이 눈에 띄었다. 심지어 한 번은 내 생일 바로 전날이었다. 그날 그는 내게 3만 원짜리 립스틱을 선물하고는 뒤돌아서 다른 여자에게 131만 4천 원을 보낸 것이었다. 그는 결코 어리석은 효심에 묶인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비열한 사기꾼이었을 뿐이다. 소위 대범함, 효심이라는 것들은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를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나는 그 캡처들을 보며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내가 한때 이런 남자를 위해 5년이나 억울하게 살았다니. 나는 그 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캡처들과 이체 내역을 압축해서 다른 익명 이메일 계정으로 이민준이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팀장과 임원 몇 명에게 전달했다. 메일 제목은
전 직원 이민준 씨의 재직 기간 중 약간의 품행 문제에 대한 보충 자료였다. 나는 이 메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어쩌면 그의 이미 힘든 구직 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그 죽어버린 결혼 생활에 날리는 마지막 한 칼이었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길을 갈 뿐 다시는 엮일 일이 없다. 나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 책 한 권을 썼다. 책 제목은 나의 5천만 원 착취에서 해방으로였다. 원고를 보낸 후 뜻밖의 출판사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출간 후에는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독자들이 내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이 일로 인기 있는 여성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나는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평온하게 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시댁의 부당한 5천만 원 요구부터 그 돈으로 부모님께 호화 크루즈를 선물한 일, 그리고 그 후의 반격과 새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진행자가 물었다. 그 결정을 내리셨을 때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를 더 두려워했어요. 끝없는 인내와 타협 속에서 제가 잠식되고 소모되어 결국 저 자신조차 싫어하는 원망 가득한 여자가 될까 봐요. 그 5천만 원은 제가 쓴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산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에서는 엄청난 공감과 토론이 일어났다. 부모님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보셨다. 엄마는 펑펑 우셨고 아빠는 계속해서 내 딸 장하다, 내 딸 대단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책의 첫 인쇄 일부를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고 다른 일부는 고향의 부모님 이름으로 작은 시골 도서관을 지었다. 내 삶에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그는 한 업계 포럼에서 만난 건축 설계사였다. 성숙하고 원종하며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이 잘 통했다. 그는 나의 독립심과 강인함을 존중했고 나는 그의 이성과 부드러움을 좋아했다. 그는 내 기획안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내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올 때면 불을 켜두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끓여주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조심할 필요도 경계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오랜만에 존중받고 지지받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랑을 느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그와 동네 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내 책 페이지 위에서 따뜻하고 아늑하게 부서졌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다가 창밖의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예전의 시누이 이민아였다. 그녀는 잿빛의 보풀이 잔뜩인 외투를 입고 머리는 푸석했으며 얼굴은 초췌했다. 그녀는 카페 직원에게 허리를 숙이며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다. 직원이 고개를 젓자 그녀는 등을 구부리고 실망한 채 돌아서서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버린 반쯤 남은 샌드위치를 꺼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그녀에게 3초간 머물렀다가 평온하게 거두었다. 마음속에는 연민도 안타까움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뿐이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